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5학년도 신학기가 딱 일주일 흘렀습니다. 대전의 고 김하늘 양 피살 사건 이후로 늘봄 교실의 보호자 동행 귀가가 원칙이 됐는데 과연 적절한지 따져보겠습니다. 또 이번에 처음으로 인공지능 디지털 교과서가 도입됐는데 실효성이 있을지 의문이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올해 고등학교 신입생부터 적용되는 고교 학점제는 어떤 제도이고 연착륙 방안에 대해서도 점검해 보겠습니다. 오늘 시시각각에서는 이렇게 신학기 교육 현장의 주요 이슈들을 다룹니다. 함께해 주실 분들 소개해 드립니다. 정보은 대전교사노조 교육국장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대전교사노조 정보은입니다. 강영미 참교육 학부모회 회장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박수정 충남대 교육학과 교수 자리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최재모 대전교육청 교육국장 오셨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첫 번째 주제는 이제 늘봄학교의 안전 귀가에 대한 내용입니다. 먼저 최 국장님께 질문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지난달 많은 분들 아시겠지만 대전에서 김하늘 어린이가 학교에서 피살당하는 끔찍한 아주 충격적인 사건이 벌어졌는데요. 그 사건 이후로 이제 늘봄 교실에서 안전 귀가 대책, 특히 보호 아까 이 나오겠지만 보호자가 동행해서 귀가하는 걸로 이렇게 바뀌었는데 현장에서 지금 어떻게 구체적으로 바뀌어서 적용이 되고 있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2024학년도에 초등학교 1학년 대상으로 늘봄 교실이 운영되었고 올해는 초등학교 2학년까지 늘봄 교실이 확대 운영되고 있습니다. 네, 안타깝게도 방금 사회자께서 말씀 주신 것처럼 우리 대전 관내에서 아주 가슴 아프고 안타까운 이런 일이 발생했습니다. 늘봄 교실을 이용하는 학생들이 초등학교 저학년이다 보니까 외부 위험에 쉽게 노출이 되고 이번 사건을 계기로 해서 가장 안전해야 할 학교라는 공간조차도 쉽게 위험에 노출된다는 인식하에 우리 교육청에서는 보호자 대면 동행 귀가를 원칙으로 하고 만약에 맞벌이라든가 이런 특별한 사정이 있어서 보호자가 강하게 원할 경우에는 자율 귀가라든가 아니면은 위탁 대리인 동행 귀가도 허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학교 현장에서는 그럼 이제 자원봉사자들이라고 해야 되나요? 보호자가 학교에 갔을 때 늘봄학교 끝나고 나온 학생들을 이제 데려와야 될 텐데 그 자원봉사자들이 이번에 많이 투입이 됐죠. 그분들은 어떤 역할을 하시는 겁니까? 자원봉사자분들을 저희들이 이제 110명 정도를 추가 배치를 했고요. 이번 사건도 늘봄 교실과 현관, 보호자 인계 과정에서 발생했기 때문에 이 자원봉사자들이 늘봄 교실에서부터 보호자가 대기하고 있는 현관까지를 직접 대면 인계하는 이런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대전에 이제 학교 굉장히 많을 텐데 아까 110명 말씀해 주셨는데요. 우리 정보은 국장님, 학교에서 인력이 좀 충분한가 이런 의무도 좀 드는데요. 현장 상황 어떻습니까? 네. 현재 학교 안전을 위한 인력으로는 배움터 지킴이나 새싹 지킴이 역할이 이미 있는데요. 네, 이분들이 이제 등하굣길 안전이나 외부인 출입 등을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분들은 계약된 시간 내에서만 근무를 하고 학교마다 근무 시간이 계약된 상황에 따라서 다르고요. 네, 그다음에 이 인원으로도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사실상 출입문을 통제하는 역할에서 그치고 있고 이제 늘봄 교실뿐만 아니라 학교 내에서 학생들이 수업을 하고 있는 그 상황에서도 학교 교내를 순찰을 하거나 하는 데는 그 인력이 조금 한계가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리고 그분들이 이제 나이가 대부분 60대에서 70대 고령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또 위험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즉각적으로 대처하기에는 좀 한계가 있지 않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어떤 그 큰 사건이 어떤 대책 이후에도 아직 학교 현장에서 완전히 안전하다라고 하는 어떤 생각은 많이 퍼져 있지 않은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학부모 입장도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강영 회장님. 아까 우리 최 국장님께서 말씀해 주셨지만 맞벌이 부부의 경우에는 아이들을 대면 귀가하고 싶어도 그렇지 못하는 또 상황인 거잖아요. 학부모들의 고충도 있을 것 같은데요. 네, 그래서 지금까지 돌봄 교실을 이용했던 것이고 그리고 돌봄 교실이 퇴근 시간까지 운영되지 않기 때문에 그 돌봄 공백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그에 맞는 학원 스케줄을 계속 짜서
이렇게 아이들 맡겼던 것이에요. 그리고 직접 제가 대면 인계를 할 수가 없잖아요. 중간에 회사에서 나올 수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 학원 선생님이나 아니면은 조부모님 그리고 정말 사람이 없거나 정말 부탁할 데가 없으면 직접 하원 도우미를 고용해가지고 이렇게 아이들을 케어하는 그런 시스템이어서 지금까지. 근데 요번에 대전교육청에서 내놓은 정책은 늘봄 교실에서 현관까지 동행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인계 방식에는 크게 차이가 없는 것 같아요. 그 전이랑. 국장님, 이런 지적이 나오는데 어떠세요? 그러니까 기존과 큰 차이가 없는 거 아니냐라는 또 말씀을 해주셨는데. 지금까지 이제 저희들이 늘봄 교실에서 현관까지에 대한 그 학생들을 데려다 주는 거에 대한 어떤 원칙이 별도로 규정되어 있던 것은 아닙니다. 근데 이번 사건을 계기로 해서 저희들이 이 학교라는 공간에서만큼은 절대적 안전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에서 자원봉사자를 배치해서 늘봄 교실에서 현관까지 보호자가 학생들을 갖다가 받는 그 공간까지는 반드시 우리 학교에서 우리 교육청에서 책임을 지겠다라는 그 자세로 이번 자원봉사자 110명을 추가 배치하게 된 것입니다. 어떤 실효성 있는 대책이라는 말씀이신 예. 것 같고요. 언론에서도 조금 이제 보도가 되고 있는 게 또 어떤 게 있냐면 학원 같은 경우에 학원차를 타고 다른 학생들이 차에 있는 상황에서 그 뭐 학원 선생님이나 태권도 관장님들이 주로 이제 그 학교에 가서 아이를 이렇게 데려오는 경우가 있는데 그러면 나머지 학생들은 학교 그 차량이 좀 방치돼 있는 게 아니냐 이런 또 지적도 있더라고요. 혹시 이에 대한 대책이 있으십니까? 지금 그 분야 그 문제에 대해서는 뭐 우리 교육청과 학교뿐만 아니라 이제 학부모라든가 아무튼 그 학원 관계자분들 모두가 아무튼 머리를 맞대고 고민해야 할 어떤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그래서 이 최근에 또 그 사건 이후에 김하늘 양 사건 이후에 돌봄 교실을 전담하는 교육 공무지 단체에서도 교육청에서 이제 이 사건이 늘봄 교실에 귀가 과정이 발생했기 때문에 늘봄 교실 담당하는 선생님들에 대해서만 어떻게 보면 책임을 좀 돌리려고 한다 이런 취지의 기자회견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보다 근본적이고 안전한 대책을 마련하는 게 필요하다 이런 노력들이 필요하다라는 건데요. 우리 교수님, 박 교수님, 보다 앞으로도 촘촘한 어떤 대책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어떤 대책이 좀 나올 수 있을까요? 네, 학교는 심리적으로 물리적으로 안전한 공간이 되어야 합니다. 절대 일어나서는 안 되는 비극이 일어나는 것에 대해 가슴 아프게 생각하고 별이 된 김하늘 양의 명복을 빕니다. 늘봄 학교는 아시다시피 기존의 방과 후 학교와 또 돌봄 교실을 통합하여 맞벌이 가정의 돌봄 공백을 해소하고 또 교육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도입된 정책입니다. 올해는 1, 2학년, 또 내년에는 전학년으로 확대되는데 희망하는 누구나 이용한다는 취지는 이해가 되지만 정규 교육 과정을 위해 설계된 학교의 공간, 또 마련된 인력으로 과연 가능하겠는가, 만족하겠는가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현재 대전은 자원봉사자, 또 세종은 귀가 도우미 등의 이름으로 어떤 이런 인력들이 투입되고 있고 학교 전담 경찰관의 투입도 검토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과연 안전할 것인가? 사실 누구도 장담할 수 없는 일이죠. 또 CCTV 이야기도 나오는데요. 사실 교실 외에는 대부분 설치되어 있거나 설치될 예정인데 이번 사건 때문에 또 교실에 설치해야겠는가 복잡한 이슈들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좀 더 면밀한 진단과 또 종합적인 분석을 통해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방안을 도출해야 될 거고요. 또 늘봄의 양적 확대보다는 늘봄의 본질에 맞는 그런 운영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봅니다. 특히 학교와 교육청만으로는 이 사안을 해결하기 참 어렵다고 보고요. 지자체, 관심, 역할, 협업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학교 전담 경찰관이라든지 CCTV 같은 어떤 근본적인 대책이 또 논의가 뒤따라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현장에서 보시는 교사로서 보시는 어떤 앞으로의 대책 네. 어떤 것들이 더 추가될 수 있을까요? 네, 사실 이제 지금 저희가 그
그 고 김하늘 양 사건이 늘봄 교실에서 귀가하는 상황에서 일어난 문제지만 그냥 단순히 교실에서 귀가하는 상황뿐만 아니라 학교 현장 자체가 이제 학생들이나 학교에서 근무하는 많은 분들이 보다 안전하게 근무할 수 있는 그런 근본적인 안전 대책이 먼저 마련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일단은 저희가 아무리 안전 대책을 많이 세우더라도 결국에는 학교 현장에서 모두가 안전하고 행복하게 지내기 위해서는 결국에는 학생과 학부모 그리고 교직원들 사이에 먼저 신뢰가 구축되는 것이 가장 먼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학교 구성원들의 어떤 신뢰 회복을 짚어주셨습니다. 강용희 회장님. 네, 우선 국장님께서 지금 이런 대책에 대해서 우리 학부모랑 이 구성원들이랑 머리를 맞대야 된다고 말씀해 주셔서 굉장히 반가운 마음이 들어요. 왜냐하면 이번에 나오는 대책들은 사실 빠르게 내놓다 보니까 뭔가 이게 근본적인 대책이 아닌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학교 안에서 돌봄 교실이 10년 동안 잘 정착돼 왔다고 저는 보고, 그리고 그 돌봄 교실에서 커다란 안전사고가 일어난 적이 없었어요. 사사로운 일들은 있었겠지만 이렇게 근데 이게 사실은 돌봄 교실 때문인가라는 의문이 사실 있어요. 저는 돌봄 교실을 좀 자주 접하는 편인데 학교 현관문 닫혀 있고 현관문이랑 돌봄 교실은 좀 가까이 있는 편이고 1학년이면 혼자 화장실도 가고 스스로 아래층까지 내려갈 수 있거든요. 현관문까지 혼자 걸어갈 수 있거든요. 그 사이에 벌어진 일이기 때문에 저는 그거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이 먼저 이루어져야지 근본적인 안전 대책이 마련될 것이라고 봐요. 지금 좀 아쉬운 점은 돌봄 교실 업무도 굉장히 서류 업무가 많이 추가됐어요. 아이들 일지도 써야 되고, 그리고 또 어제 친구한테 이제 들은 이야기인데 이제까지 받지 않았던 방과 후 귀가 서약서를 여러 장 써서 막 내고 이러는 과정들이 불편한 거예요. 학부모 입장에서도. 이제까지 이런 게 없어서 벌어졌나, 이 일들이? 그건 아닌데 왜 행정 업무만 더 늘어나지? 그럼 그 시간에 아이들은 더 방치될 텐데 이런 걱정이 더 들어요. 그래서 왜 학교 안에 위험한 교사가 있었는가에 대한 근본적인 진상규명과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좀 더 안전에 대한 본질적인 네. 원인 진단 그리고 그에 맞는 대책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하겠습니다. 혹시 최 국장님 덧붙이신 말씀 있으시면? 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들이 이제 안전 인력을 자원봉사자로 110명 추가 배치해서 이번 사건에서 발생한 것처럼 늘봄 교실에서 그 보호자에게 직접 인계하는 과정까지 아무튼 저희들이 다 안전을 책임지겠다라는 말씀드리고요. 또 하나 CCTV라든가 화상 인터폰 그리고 뭐 각종 알림벨 이런 것들을 추가적으로 3월 말까지 희망하는 학교에 대해서 예산을 지원해서 모두 설치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학교 전담 경찰관 문제는 우리 교육청이 단독으로 결정할 문제가 아니라 경찰청과 아마 협조를 하고 17개 시도 교육청이 모두 함께 협업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저희 교육청에도 31명의 SPO 학교 전담 경찰관이 계신데 1인당 10개의 학교를 담당하다 보니까 벅찬 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SPO를 좀 증배치해서 학교에 대한 안전을 좀 더 강화하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늘봄 교실을 그 현관과 최대한 가까운 곳에 배치할 수 있도록 재구조화 작업을 한번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그 인적 물적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이 반드시 이제 예산이 이제 투입돼야 되기 때문에 예산 확보를 위해서도 시의회와 적극적으로 아무튼 논의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박 교수님께도 지적해 주셨지만 이 문제가 이제 교육청만의 문제가 아니라 지자체, 말씀하신 시의회, 정치권 모두 다 합심해서 머리를 맞대고 해결을 고민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다음 주제로 좀 넘어가 볼까 합니다. AI 디지털 교과서 문제인데요. 지금 새 학기에서 초등학교 3, 4학년 그리고 중학교 1학년, 고등학교 1학년까지 적용 대상이 됐습니다. 그런데 원래는 교육부가 이제 전면 도입을 하려고 했는데 도입 여부를 학교 자율로 맡겨서 디지털 교과서 선정률이 전국에서 평균 한 30%, 그러니까 한 10곳 중에 3곳 정도만 디지털 교과서를 채택한 겁니다.
우리 지역을 보면 세종이 8%, 전국에서 가장 낮았고요. 대전도 20%에 그쳤고 충남은 25%에 그쳤습니다. 어떻습니까? 이 디지털 교과서를 도입하는 게 학교 현장에서는 아직 좀 무리가 있으니까 아마 이렇게 좀 저조하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무리가 있다고 판단한 걸로 봐야 되겠죠? 네, 실제로 대전교사 노조에서는 10월 23일부터 27일까지 대전시 초중등 교사 537명을 대상으로 AI 디지털 교과서 관련 설문조사를 진행했는데요. 그 설문 결과를 봤을 때 이 선정률이 낮게 된 이유를 보니 학습 효과성에 대한 의문, 콘텐츠 완성도 부족, 기반 시설 미비 등 여러 가지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했다고 보여집니다. 실제로 그 AI 디지털 교과서가 도입되기 위해서 지난 학기에 많은 연수들이 이루어졌는데요. 실제 연수 참여한 선생님들이 학교에서 이게 실제로 도움이 될까라고 물어봤을 때 도움이 된다라고 느낀 비율이 20% 미만에 그쳤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그 도입되기까지 학습 효과성이 실제로 학생들에게 많이 도움이 될 것인가 선생님들조차도 의문을 가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다음에 또한 이 디지털 교과서가 작용되기 위해서 학교에 전산망이라던가 이런 시스템이 잘 구축이 되어 있어야 하는데 실제로 수업을 할 때도 여러 대의 디지털 도구가 이용이 됐을 때 인터넷 연결이 불안하다던가 그래서 실제로 수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는 문제점들이 아직도 발생을 하고 있거든요. 네, 거기다가 이제 디지털 교과서가 도입되기 위해서는 적게는 수백 대, 많게는 그 1000개 넘는 디지털 패드를 관리하고 이렇게 해야 된다는 문제점, 부담이 또 증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 AI 디지털 교과서가 좀 더 학교 현장에 맞추어서 점진적으로, 단계적으로 도입되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조금은 급작스러운 도입으로 인해서 바로 도입을 하기에는 학교에서도 많은 부담이 느껴지는 걸로 보입니다. 어떤 효과성이 미비할 것 같다라는 아까 교사 노조의 설문조사 결과를 말씀해 주셨는데요. 우리 박 교수님께서는 어떤 교육 정책도 전문가시잖아요. AI 디지털 교과서의 어떤 도입이 교육부가 도입한 게 조금 서둘렀던 거 아닌가 이런 시각도 좀 있는데 어떻게 좀 평가하십니까? 네. 인공지능 디지털 교과서, 약자로 AIDT, 언제 처음 들어보셨나요? 2023년 2월 교육부에서 발표한 문건에 등장했는데 이후 AIDT는 교육계에서 뜨거운 화두, 가장 주목되는 정책이 되었습니다.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고 또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개발되었다고 하죠. 그 기간이 딱 2년입니다. 올해 전면 도입되는 고교학점제는 2018년부터 시범 운영되었고 105개 학교가 연구학교 또 선도학교로 운영되었습니다. 매우 비교되죠. 교과서 채택률이 낮았던 이유는 무엇보다 개발 기간이 너무 짧았다는 것. 정책에 대한 이해도가 낮을 수밖에 없고 준비가 안 되었습니다. 교원 연수에 엄청난 물량을 쏟았지만 연수를 한다고 해서 정책이 수용되는 것은 아니죠. 선도교사, 선도학교는 있었지만 이 정책을 연구하고 확산하는 연구학교가 없었습니다. 그 다음으로 법적인 혼란을 들 수 있겠는데요. 실물이 공개된 때가 작년 12월입니다. 기대에 미치지 못하기도 했지만 교과서라고 하니 일단 채택해볼까 하다가도 또 아니라고 하니까 또 채택하지 않아도 되겠지 하는 생각을 당연히 할 수밖에 없고요. 개발도 늦었지만 또 이 채택을 검토할 기간도 아마 올해 2월 짧은 기간이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세종은 특히나 디지털 환경이 매우 뛰어난 곳입니다. 가장 채택률이 낮은 이유는 아마 이 점도 있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떤 교육 정책학자로서 이번 교육 정책 자체가 조금 무리였다, 그러니까 졸속이었다라는 평가를 내려줬어요. 우리 최국장님께서 하신 말씀 많겠지만 조금 이따가 이제 한번 몰아서 드리겠습니다. 방금 우리 박 교수님께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디지털 교과서의 취지가 좀 논란입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교과서로 시작을 했었는데 더불어민주당에서 교과서가 아니고 교육 자료로서 의무 도입을 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수준으로 이렇게 법안을 통과시켰는데 정부가 다시 거부권을 행사해서 다시 교과서 지위를 회복했습니다. 디지털 교과서가 그 지위를 놓고 굉장히 혼란스러운데
앞으로 좀 어떻게 될 거라고 보시는지 우리 회장님께서는 어떻게 전망하세요? 전 지금 교사들도 반대하고 학부모들도 반대하고 있는데 왜 교육부에서는 이것을 밀어붙이는지 졸속으로 밀어붙이는지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거든요. 사실 디지털 교과서를 경험해보지 않았잖아요, 우리 모두. 그리고 12월에 실물이 공개됐다고 말씀하셨는데 저 12월에 잠깐 저도 한번 경험을 해봤어요. 맛보기 정도. 근데 선생님이 문제를 내면 학생이 패드로 문제 풀고 그 시간이 얼마나 걸리는지 어떤 점이 어려움이 있었는지 파악을 한다는 거예요. 패드를 보고요. 근데 우리가 원하는 교육은 학교 안에서 이루어지는 교육은 선생님과 아이가 눈을 맞추고 서로 대화하면서 부족한 점을 채워나가고 이런 것을 원하는 것이지 비대면으로 패드를 통해서 공부하는 거는 원하지 않고 정말 이게 실효성이 있을까? 나쁜 점은 없을까? 얼마나 교육적 효과가 있을까에 대한 의문이 계속 있어요. 안 그래도 학교 후에 디지털 기기에 노출되는 시간이 많아서 걱정인데 학교에서까지 굳이 이거를 사용해야 하느냐. 그리고 이런 것 비슷한 정책을 실시했다가 철회한 나라들도 있는데 그거에 대한 분석 없이 왜 재빠르게 굳이 도입해야 하느냐 이런 여러 의견이 있었고 그리고 고교 학종제처럼 전면 도입하지 말고 시범 사업으로 먼저 해보자 기간을 두고 해보자라는 제안을 계속 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학부모들은 사실 거부 선언을 짧은 시간 했는데 굉장히 많은 학부모들이 거부 선언에 응했어요. 그만큼 우려가 많아요. 그리고 저도 아이가 이번에 중학교 1학년 들어가서 해당 학년인데 걱정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렇게 졸속으로 추진되는 경우 부작용이 많이 생길 텐데 우리 아이들이 실험 대상이 되는 건 학부모도 원하지 않거든요. 충분히 검토하고 검증을 한 뒤에 좀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고 학교의 인력이나 제도가 좀 충분히 마련된 뒤에 도입해도 늦지 않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 최 국장님 기다리셨을 텐데요. 지금 뭐 학부모 대표와 어떤 교사 대표 또 우리 학계에서도 여러 가지 좀 우려를 많이 내놓고 있거든요. 대전 그리고 실제로 이게 도입은 이번 학기부터 한다고 하지만 뭐 부품 수급 등의 문제로 서울교육청에 한 2, 3주 정도 이후에야 적용할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현재 대전교육청 대전 관내 상황은 어떻습니까? 예, 지금 저희들이 디지털이라는 것이 미래 교육의 큰 하나의 방향이다라는 생각이 있고요. 교육의 어떤 디지털 대전환 시기에 AIDT를 저희들이 이제 도입했고 이런 것들을 위해서 뭐 그 AIDT뿐만 아니라 디지털 대전환을 위한 어떤 준비들을 우리 교육청에서는 차근차근 준비해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AIDT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그 학생 개인별 단말기가 필요한데 저희들이 이미 작년에 100% 넘게 초등학교 3학년 이상에 대해서는 보급을 했고요. 그다음에 무선망 속도가 이제 AIDT를 활용할 때 문제가 됩니다. 근데 이미 2월 말까지 뭐 10기가 이상급으로 집선 스위치는 다 개선을 했고 노후화된 무선 AP도 다 3월까지는 교체할 예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제 물리적인 어떤 여건은 충분히 준비됐다라고 보이고요. 만약에 이제 이런 물리적인 장비들을 이제 가동하다가 만약에 어떤 그 뭐 망이 다운이 된다든가 하는 문제가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저희 동부와 서부의 테크센터라고 해서 무선망이라든가 단말기 등을 지원하는 어떤 그 센터를 두 곳을 운영을 해서 학교에서 수업 중에 발생하는 어떤 그 위험 요인을 사전에 진단하고 만약에 발생했다면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복구할 수 있도록 이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제 디지털 튜터라고 해서 이제 무선 단말기를 이제 관리하고 학생들이 활용할 때 도움을 줄 수 있는 그 튜터들을 49교에 배치해서 원활하게 AIDT가 활용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AIDT를 도입했을 때는 이걸 활용하는 교사분들이 역량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교사 연수를 이미 작년부터 추진해서 이번에 선정된 학교 그 이상의 교원에 대해서 연수를 마쳤습니다. 그리고 이와 AIDT와 관련된 재반 문제들을 저희들이 지원하기 위해서 문제가 발생했을 때 지원하기 위해서
AIDT 비상대응단도 3월 말까지 지원해서 일선 현장에서 AIDT가 무리 없이 안착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지원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국장님 말씀을 드리면서 드는 궁금증이 그렇게 완반의 준비를 다 갖추시고 좋은 취지가 효과가 볼 거라고 그렇게 예상을 하시는데 실제 학교에서 수용 선정률은 20%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10군데 중에서 2군데밖에 안 했는데 이 원인 그럼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선정 비율의 문제는 아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아무래도 이거에 대한 효과성, 처음 도입되는 정책에 대해서는 누구나 다 확신을 갖기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학교에서 일부 지금 선정에 대해서 주저하는 어떤 부분이 있었고요. 이번에 20.1% 61교가 AIDT를 선정을 했는데 저희들이 그 표본으로 삼을 수 있는 모수는 충분히 확보했다고 생각됩니다. 저희들이 지금 초중고가 좀 고르게 20%대에서 지금 선택을 했고요. 그다음에 학교 규모도 대중소 규모별로 선택을 했기 때문에 20.1%지만 전체 100%가 가동하는 것만큼의 어떤 그 각종 수업의 어떤 모델링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교수학습 자료 필요한 것도 확보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음 질문으로 그래 이어질 것 같은데요. 이게 효과가 얼마나 있냐 이 부분이 이제 어떻게 보면 도입하는 거에 대한 정당성을 좀 보여줄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게 실제로 효과성을 입증하려면 시간이 좀 많이 걸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6개월 내지는 1년 정도가 걸려야 된다고 데이터가 모여야 되기 때문에 효과성 입증을 어떻게 할 수 있는 겁니까? 저희들이 지금 효과성을 검증하기 위해서 디지털 그 연구학교를 3교를 운영할 예정이고요. 그다음에 디지털 교육 선도학교를 29교, 그다음에 스마트 교육 연구학교를 2교를 운영할 예정입니다. 이렇게 그 다양한 연구학교를 하고 시범학교를 운영함으로써 이 AIDT 관련 수업 모델링을 일단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맞춤형 학생평가, 자율평가 등을 통해서 학생들이 과연 AIDT를 활용했을 때 어떤 학업 성취도가 어떻게 변하는가 이런 것들을 아무튼 단기간 내에 저희들이 한번 그 변화 양상을 파악해서 AIDT를 그 만드는 회사에도 전달을 해서 어떤 개선점을 전달하고 우리도 나름대로 개선 방향, 이 교수학습 분야에서 개선 방향을 좀 찾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런 연구학교를 저희들이 이제 연구학교나 시범학교를 대규모로 진행함으로써 아무튼 그 효과성을 검증하는 기간을 최대한 빠르게 단축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동일한 학생에 대해서 이 디지털 교과서의 비포 애프터를 비교를 하는 건가요? 그래서 올라가면 효과성 있다 이렇게 판단한다는 얘기. 지금 저희들이 이제 통계학적으로는 T 검증이 될 것 같은데요. 그 T 검증에서 비교 집단과 검사 집단 간의 비교를 통해서 AIDT를 활용한 학교와 활용하지 않은 학교 간의 어떤 성취도에 어떤 차이가 있는가 이런 것들을 확인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 시간이 좀 이제 단기간에 되지는 않을 것이고 6개월에서 1년 정도 보는 거 아니겠습니까? 교육이라는 것이 단기간에 그 효과를 검증하기는 어려운 것이고요. 저희들이 만약에 이걸 5년 정도 걸려서 검증될 효과라면은 이렇게 대규모 연구학교나 시범학교를 운영함으로써 그 효과성 검증 기간을 2년 반이라든가 이렇게 단축하겠다는 뜻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박수인 교수님, 방금 우리 최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효과성이 되게 중요할 텐데요. 이게 정말 효과가 있느냐 이거 판단에 대해서 좀 어떻게 좀 평가를 하십니까? 네, 500만 학생의 500만 개의 교과서를 만든다. AIDT의 구호는 대단히 이상적이고 또 긍정적인 면도 있습니다. 문제는 기술이죠. 최소한 3, 4년 정도는 연구하고 개발하고 시험해 봐야 되는데 지나치게 빠르게 추진된다는 점은 좀 전에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말씀하신 대로 현장에서 AIDT를 활용한 수업의 효과를 이제 분석하고 검증하게 될 텐데요. 전통적인 수업과 비교하면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나타날까요? 분명히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날 겁니다. 무엇인가 새로운 것을 투입하면 또 투입했는데 효과가 없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문제는 비용 대비 효과라고 생각합니다. AIDT 구독료와 기기, 교원 연수에 천문학적인 비용이 들어갔는데 과연 그것에 상응하는 효과가 있을 것인가? 관련해서 아마 에듀테크 산업도 키우고 외국에 수출한다고 할런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아이들이죠. 교과서를 통해 각자의 속도와 수준에 맞는 학습을 하는 것 환영합니다. 또 필요합니다. 그러나 학교 교육의 상황에서 그 장면에서 수업에 쓰는 도구로서 AIDT의 기능은 제한적이고 그리고 정작 필요한 건 뭘까요? 인공지능 융합교육, 그리고 함께 배우는 협동학습 이런 것들은 뒷전에 밀릴 수밖에 없습니다. 맞춤형 학습을 위한 도구는 AIDT 외에도 많습니다. 또 많이 활용하고 있고요. AIDT도 당연히 성과를 거둘 겁니다. 그러나 기초교육을 해야 하고 또 가깝게 가르치는 것이 효과적인 초등학생의 상황, 그리고 새롭게 도입된 교육과정, 또 서책형 교과서를 재구성하는 것만으로도 버거운 우리 선생님들의 상황도 함께 고려해 보면 좋겠습니다. 이른바 어떤 일에 대해서 들어가는 비용 대비 성과, 그러니까 이른바 가성비가 과연 있겠느냐, 이제 이런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우리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실제로 학교 현장에서도 AIDT가 얼마나 효과를 볼 수가 있는가에 대해서는 많은 우려점이 있는데요. 일단은 개별 학생들의 학습 패턴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학습 데이터가 먼저 축적이 되어 있어야 하고, 네, 그 다음에 그럼 그 학생들 그 데이터에 맞춰서 알고리즘이 얼마나 맞춤형으로 잘 제공을 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도 좀 충분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또한 AIDT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학생이 스스로 디지털 패드를 기기를 조작을 해서 자기주도적인 학습이 일단 뒷받침되어야 하는데 학생들별로 이 디지털 기기를 활용하는 그 역량 자체도 굉장히 큰 편차가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런 편차가 있는 학생들에 대해서도 또 동일하게 이런 디지털 교과서가 과연 효과가 있을까에 대해서도 지금까지 충분한 연구가 되지 않았는데 과연 학교 현장에서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에 대해서는 우려점이 많고요. 그리고 한 선생님께서 이 디지털 교과서를 우려하면서 쓴 칼럼 중에 가장 인상 깊었던 구절이 있었는데 저희가 그 전에도 이미 디지털 도구를 많이 활용을 하면서 패드를 활용한 수업을 많이 진행해 왔었는데 그 선생님도 그렇게 많이 수업을 준비를 하면서 문득 교실 현상을 보는데 학생들은 다 고개를 숙이고 패드만 보고 있고 그 학생들의 정수리만 선생님이 돌아가면서 보고 있다. 문득 그런 상황을 딱 인지를 하면서 굉장히 이 디지털 도구를 어떻게 활용하는 것이 맞는가에 대한 고민이 들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런 상호작용 없이 과연 패드로 이렇게 하는 것들이 얼마나 효과가 있는가. 그 안에서 또 교사들과 학생들이 얼마나 상호작용을 하고 어떤 활동들이 이루어져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충분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느껴집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런 교과서를 양적으로 도입률을 무조건 늘리기보다는 충분히 이 학교 현장에 필요한 기능들이 보충이 된 AIDT가 필요하다. 그리고 단계적인 도입이 필요하다라고 느껴집니다. 교육부에서 이제 30% 아까 그쳤다고 말씀드렸는데 평균 선정률이 2학기는 50%까지 이제 올라갈 거라는 어떤 기대 섞인 전망을 내놓고 있는데요. 이런 현장에서 나오고 있는 여러 가지 우려와 어떤 지적들을 받아들여서 진행이 돼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국장님 어떻게 앞으로 좀 진행을 하실 건지요? 지금 저희들이 올해도 AIDT 선정에 대해서는 학교에 전적으로 자율권을 부여했습니다. 2학기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학교에서 AIDT를 채택할지 안 할지 문제는 학교에 전적으로 자율권을 부여할 생각이고요. 방금 여러 말씀 주셨지만 처음에 도입되는 어떤 그 매체가 교수학습 매체가
전적으로 환영받은 일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떤 매체도 교수 학습에 완벽한 어떤 모듈을 제공한 적은 없었고요. AIDT도 역시 어떤 나름의 한계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앞으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미래 교육의 방향이 디지털이라는 것은 명확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AIDT가 좀 더 고도화되는 이런 작업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교육부에 좀 건의를 할 예정이고요. 우리 선생님들께서 AIDT뿐만 아니라 디지털 관련 교수학습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그 역량을 키우는데 우리 교육청에서는 집중할 예정입니다. 네. 2017년 문재인 정부의 대선 공약으로 시작된 고교 학점제라는 정책이 있습니다. 올해 고등학교 입학한 1학년 학생들부터 적용이 되는 건데요. 그러니까 고교 학점제가 고교 3년 동안 192학점을 들어야 되고 한 학기 평균 한 32학점 정도 되더라고요. 진로와 적성에 따라서 원하는 과목을 선택하고 이수 기준 성적 절대 한 40% 정도 되던데 40%를 넘어야 졸업이 가능한 이런 게 바로 고교 학점제입니다. 올해부터 시작이 됐지만 고등학교 1학년은 공통 과목을 듣게 될 거고 2학년 때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되는데 이게 취지가 그동안에는 어떤 천편일률적으로 학생들이 다 같은 과목을 들었다면 학생들마다 다양한 특성과 어떤 재능이 있을 테니까 자기들이 원하는 수업을 듣게 해주는 어떻게 보면 좀 이상적인 방향인 것 같은데요. 어떤 취지라고 봐야 됩니까, 최 국장님? 예, 방금 사회자께서 말씀 주신 것처럼 이전의 교육 과정이 획일적인 어떤 교육 과정이었다면 고교 학점제는 학생들마다의 어떤 그 개별적인 다양화된 이런 교육 과정입니다. 저희들이 이제 이런 고교 학점제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그 배경에는 학생들이 어떤 저마다의 학생 맞춤형 교육 과정을 운영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에서 이 고교 학점제를 이제 도입을 한 것이고요. 이 학생들이 자기 자신의 어떤 진로와 어떤 적성, 자기 자신의 꿈,끼 이런 것들을 반영해서 교과목을 선택하고 그 선택한 교과목에 따라서 본인의 진로를 결정해 나가는 이런 기회를 갖다가 제공하기 위해서 이제 고교 학점제를 도입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까지는 학교 급별로 초등과정과 중등과정, 대학 고등과정이 교육과정이 어떤 일관성이 없이 흘러가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초등과 중학교, 고등학교 그리고 대학교까지 어떤 교육과정이 자신의 어떤 적성에 맞춰서 교과목을 선택해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일관성 있게 자기 자신의 진로를 개척해 나갈 수 있다라는 면에서 매우 긍정적이고 이 고교 학점제 도입 취지는 그런 쪽에서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취지 자체가 이제 학생들의 어떤 수업 선택권을 주겠다, 자유를 강조하겠다 이런 거다 보니까 어떤 학생들이 선택권이 올라가고 어떻게 스스로 이제 선택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 건데요. 이제 하지만 이제껏 고등학교 올라가기 전까지 초중까지 어떤 짜여진 시간표대로 어떤 그렇게 수업을 듣던 학생들이 갑자기 이제 과목을 선택하라고 하니까 현장에서는 혼란이 생길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좀 우려가 나오고요. 특히 이제 각 대학들마다 권장 과목, 그러니까 그 대학에 가기 위해서는 어떤 과목을 들어야 된다라고 또 지정해 주는 게 있다 보니까 정보의 접근성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도 좀 차이가 날 거고 현장에 좀 혼란이 생길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우리 박수영 교수님께서는 이런 혼란을 겪을지도 모르는 학생들을 위해서 좀 어떤 조언 해주시겠습니까? 네, 대학에서도 처음 시간표를 짜는 신입생들은 혼란을 겪습니다.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꼭 들어야 할 과목이 있어서 학과의 조교 선생님이 친절하게 시간표를 짜주고 또 선택할 수 있는 과목의 범위를 안내합니다. 올해부터 대학에서 전공 자율 선택제 시행되는데 들어보셨나요? 전공 없이 입학하는 학생들도 대학 차원에서 대책을 마련해서 지도하고 있습니다. 2022 개정교육과정과 또 고교학점제가 적용되는 올해 우리 고등학교 신입생들은 어떨까요? 처음이라 대단히 혼란스러울 것 같지만 또 그렇지도 않습니다. 지금부터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저도 올해 고교학점제는 좀 달라진 부분이 있어서 교육과정과 수능을 공부해서 알게 됐는데요. 1학년 때는 공통과목을 듣습니다. 국어, 영어, 수학, 통합사회, 통합과학이 1학년 때 공통과목이고요. 그러면 2학년 때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선택하게 되겠죠.
그런데 수능 공통 과목이 있습니다. 국어 3개, 수학 3개, 영어 2개 과목이 있는데요. 2학년 때부터 학기당 1개 과목씩 듣게 되겠죠. 그러니까 선택 과목은 사실 아주 많은 것은 아니고 그리고 대부분 사회와 과학의 여러 과목들이 될 겁니다. 자신의 진로와 적성에 따라 배우고 싶은 과목을 선택하면 되고 학교에서도 우리 선생님들이 그동안 시범 운영을 해왔기 때문에 잘 안내해 주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고교학점제를 오랫동안 준비해 왔지만 이제 올해부터 좀 달라진 교육과정 또 수능에 대해서 좀 더 정확한 안내와 이해가 이루어지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교수님께서 이제 친절하게 또 이게 설명을 좀 해주셨는데요. 우리 현장에서는 아무래도 처음 시작되는 것도 이게 대입과도 또 맞물려 있는 거다 보니까 여러 가지 좀 고민들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지금 고1 학생들이 지금 이 제도에 적용을 받는데 이 학생들이 대학 시험을 보는 2028년도에는 수능은 다시 각 선택 과목이 없어지고 공통 과목으로 가는 거잖아요. 그럼 이게 고교의 학습 과정과 대입의 그 제도가 좀 서로 엇박자를 내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좀 들거든요. 어떠십니까? 네. 예. 그 지금 2028 대입에서는 5등급 상대평가로 이제 한다고 발표가 되었는데 상대평가라는 것은 어쨌든 내가 다른 학생보다 0.1점이라도 더 받아야 높은 등급으로 되는 거고 높은 등급을 받아야 소위 명문대를 갈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지는 거잖아요. 결국 이것은 경쟁 교육을 벗어나지 못하는 것이고요. 고교 학점제의 취지가 굉장히 다양성을 길러주고 자신의 적성과 진로에 맞는 교육을 맞춤형으로 해준다는 좋은 취지지만 경쟁 교육이 이렇게 버젓이 존재하는 한 결국에는 대입 위주의 선택이 될 수밖에 없다는 그런 부작용이 발생할까 봐 좀 걱정이 돼요. 그리고 또 지금 EBS 교재라는 획일적인 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한계를 그 시범 운영 과정에 서 드러났거든요. 그래서 학생들은 대학 진학이라는 단일한 목표를 향해서 막 맹목적으로 가고 있고 나머지 20% 정도에 달하는 비진한 학생들은 자신이랑 무관한 교육 속에서 고통스러워하고 있고 이런 것들이 지금 혼재한 상황에서 과연 이게 제대로 정착될까에 대한 좀 걱정이 있어요. 그래서 단순히 입시 경쟁에서 살아남는 학생들만 길러내는 교육이 아니라 정말 모든 학생의 성장을 책임지는 진정한 의미의 교육을 실현해야 된다는 점에 방점을 찍고 우리 교육이 그쪽으로 지향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은 그 내신 등급제가 고교 학점제 도입과 함께 9등급제에서 5등급제로 이게 어떻게 보면 좀 완화된 거, 개편되는 건데 이러면서 이제 내신의 변별력이 떨어질 수도 있다는 우려도 나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걸 같이 봐야 되는 건데 아까 그러니까 제가 들었던 질문은 이 고교의 그 학점제, 그러니까 이 굉장히 좋은 취지인데 이런 것들이 대입과 좀 맞물려서 이게 같이 좀 방향이 바뀌어야 될 텐데 대입은 다시 공통으로 이렇게 개편이 되고 학생들은 원하는 수업 들으라고 하면 이게 혼란이 있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질문이었는데 국장님 어떻습니까? 이런 혼란, 그 엇박자가 내고 있다는 혼란과 함께 또 사교육에 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내신이 9등급에서 5등급으로 줄어들면 이게 어떻게 보면 변별력이 줄어든다는 얘기니까 어떤 사교육에 의존해서 대입에 또 몰두하지 않겠냐 이런 또 우려도 나오고 있거든요. 예,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그런 측면에서 그 고교 학점제와 대입 제도 간의 어떤 문제를 살펴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지금 고교 학점제를 하나의 단어로 표현한다면 다양화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대학에서 지금까지 평가가 수능식에 일렬로 줄을 세워놓고 거기에 9등급으로 구분하는 이런 평가였다면 앞으로 대입 제도를 보면은 그 평가가 어떤 다양성을 반영을 해줘야 된다. 지금 수능에서나 대입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국어, 영어, 수학 이런 도국 과목들이죠. 근데 앞으로 만약에 이제 고교 학점제가 본격적으로 시행되고 하다 보면 학생들이 선택 과목이 이제 다양화가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일률적으로 줄을 세워서 평가하는 것은 쉽지 않을 것이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대학도 이제 교육부에서 대학에다가 선발의 자율권을 많이 부여한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학에서도 고교 학점제에서 학생들이 다양하게 선택한 것을 그 다양성을 그대로 평가해 줄 수 있는 어떤 시스템을 좀 갖춰야 된다라는 생각이 하나 있고요. 평가의 공정성 또한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그 획일적인 기준에 의해서 그 학생들의 학생부를 평가를 해왔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그 학생들의 성취도가 지금 상대 평가로서의 5등급도 있지만 A, B, C, D, E의 절대 평가도 있습니다. 5등급도 있지만 A, B, C, D의 어떤 그 절대 평가도 있는데 그러면 같은 A라고 해서 다 같은 A인가?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면은 각 구간을 나누는 분할 점수가 몇 점대에서 형성되었는가도 저희들이 이제 대학에 제공할 예정입니다. 그다음에 지필평가와 수행평가의 비중이 어떻게 되느냐 이것도 대학에서 한번 살펴봐야 할 문제고요. 그다음에 수행평가의 영역이 그럼 어떻게 나눠져서 무엇을 측정했는가도 저희들이 다 대학에 제공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대학에서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지필평가, 수행평가의 비율 관계도 한번 살펴봐야 되고 그다음에 분할 점수가 어떤 점수에서 나눠졌는지도 한번 살펴봐야 되고 수행평가에서 어떤 영역들을 측정했는가도 한번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평가의 어떤 공정성을 좀 최대한 대학에서 살릴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저희들이 지금 학생들이 대입 수능을 시험 선택을 할 때 보면 점수 따위가 유리하다라는 이런 과목에 집중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근데 이미 대학들에서는 전공 적합성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국어 교육을 할 학생들이 굳이 수학을 갖다 높은 점수만 했다 해서 높게 평가해 줄 필요는 없다는 것이죠. 사회과에 갈 학생들은 사회 관련 과목을 어떻게 이수했는가, 그 점수는 어떠한가. 이게 진로와 연계한 진로 지향적인 평가를 좀 대학에서 해줘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물론 어떤 제도도 모든 현실을 갖다 정확하게 규제해 나갈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학습의 다양성을 좀 반영을 해주고 평가의 공정성도 좀 확보해주고 진로 지향적인 평가 시스템만 대학에서 구축해준다면 현재 제도 하에서도 고교 학점제와 대입 제도는 조화를 이뤄 나갈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학교 현장에 이 앞으로 해야 될 일 그리고 학생들을 받아들이기를 선발하기를 대학에서 또 해야 될 일을 동시에 짚어주신 것 같은데요. 저희 토론 시간이 어느덧 거의 마무리가 돼서 시간을 각각 우리 선생님과 우리 교수님께 1분 정도씩 그러니까 지금 해주셨던 말씀을 받아서 학교 현장에서 교사들이 해야 될 일도 굉장히 늘어날 것 같거든요. 네. 그리고 학교에서도 학생들을 공정하게 선발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은데 각각 어떤 노력들이 좀 필요할 거라고 생각하시는지 우리 국장님께서 먼저 말씀 좀 해주시겠어요? 네, 먼저 이제 일단은 학생들을 위해서 그런 고교 학점제 성취평가제와 아까 국장님이 말씀해주신 대로 대입에서 이런 연계가 무조건적으로 선제되어야 되고요. 제가 학교 현장 입장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이런 고교 학점제 실시로 인한 행정적인 업무에 대한 뒷받침이 굉장히 절실한 상황입니다. 지금 현재로는 그냥 단순히 학생 수가 감소되었다는 이유만으로 교사들 인원이 일괄적으로 많이 감축되고 있는데요. 고교 학점제 실시로 인해서 학생들의 맞춤형 시간표 편성, 그리고 학생들 개개인적으로 학점을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그거를 꾸준히 지도 상담을 해야 되고요. 개설해야 되는 교사들의 과목 수도 굉장히 늘어났고 이제 개개인적으로 학생들의 그 성취 과정이 중요하기 때문에 교사들이 학생 한 명 한 명을 살펴보고 세세하게 생활 기록부를 작성해야 된다라는 그런 업무까지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고교 학점제 취지가 제대로 실현되기 위해서는 이런 교사들의 행정적인 업무에 대한 지원, 예를 들어 아까 AI 디지털 교과서처럼 AI를 활용을 해서 이런 시간표 편성이나 아니면 학생들이 학점을 제대로 이수하고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서비스를 제공해주는 체계가 지원이 되면 좋을 것 같고요. 단순히 학생 수보다는 교사가 좀 적절하게 수업과 평가, 그다음에 학생들의 진짜 꿈을 응원해줄 수 있는 것에 집중할 수 있도록 적절한 교사 정원이 확보되는 것이 우선하다고, 네, 급하다고. 학점제에 관해서 정말 적절하게 정말 제대로 할 수 있도록 교육 현장의 행정적 부담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라고 네. 하는 말씀이셨고요. 우리 박
박 교수님 마무리 발언 겸해서 네. 예, 대학에서 앞으로 이제 해야 될 일 아까 말씀해 주셨는데요. 어떻게 좀 네. 준비하실 건지. 교육계에서 대단히 중요하게 부상하는 개념이 학생의 주체성, 에이전시입니다. 내 삶의 주인, 내 행동의 주인이 되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그래서 자율과 책임이 중요하고 따라서 고교학점제는 내가 공부할 과목을 선택하고 또 책임감 있게 공부해야 하는 그런 정책이기 때문에 대단히 주목하는 교육과정 정책입니다. 대학에서도 학생들을 획일적으로 줄을 세워서 뽑지 않고 있습니다. 다양한 것들을 고려해서 뽑고 있는데요. 이 고교학점제와 가장 잘 어울리는 전형은 학생부를 활용한 전형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이제 곧 대학마다 이제 구체적인 그 선발 전형 계획을 발표하게 될 텐데 열심히 지금 준비 중인데 아마도 수능과 학생부를 적절히 조합하는 방식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지난 정부에서 서울 16개 대학에 정시를 40% 이상 확대하는 정책을 폈는데 입시 공정성에 초점을 둔 정책이긴 했습니다만 고교학점제는 하고는 사실 잘 맞지 않는 정책입니다. 정시를 줄이거나 또 정시에도 수능 외에 학생부나 면접을 함께 보는 경향이 나타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2022 개정교육과정에서 강조하는 깊이 있는 학습, 이 깊이 있는 학습을 학교에서 할 수 있도록 학교에서도 도와주시고 대학에서도 또 이어받아서 해야 될 텐데요. EBS 문제풀이식 수업에만 머물지 말고 삶을 통해서 또 질문과 호기심을 가지고 배우고 탐구할 수 있도록 학교를 둘러싼 환경이 제도적으로 사회적으로 좀 마련되고 또 학교 교육의 변화 그리고 우리 아이들의 성장을 가져오는 데 필요한 노력들이 집중되었으면 합니다. 대학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학교가 무엇인지 교육이 무엇인지에 대한 어떤 철학적 성찰 그런 것들이 더 필요하다라고 단순히 뭐 제도도 중요하지만 그런 말씀으로 예, 이해를 하겠습니다. 오늘 새롭게 바뀐 교육 정책과 현장의 혼란을 토론하면서 문득 이주호 교육부 장관이 2년 전 한 말이 떠올랐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검사 시절 많이 수사하면서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장관이 대통령에게 대학 입시에 대해 많이 배운다는 납 부끄러운 아부 말입니다. 교육당국이 윗선의 눈치를 볼 시간에 그 대신에 현장과 전문가들의 말에 더 귀를 기울이며 제대로 배우길 촉구합니다. 답은 권력이 아니라 현장에 있습니다. 대전 MBC 시시각각 오늘 순서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